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40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희수님께서 영화를 추천해 주셨죠. 음,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와 음. 춘몽 두 가지 다 봤는데 네. 저는 춘몽 쪽에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희수님이 저희의 리뷰를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은 춘몽이고 영어로는 Quiet Dream입니다. 조용한 꿈이래요. 연출가 각본엔 장률, 음악에는 백현진, 산울림, 편집에는 이항민, 촬영에는 조영직이 맡았습니다. 네. 시내21에서 전문가들이 6에서 7점을 주었습니다. 네이버 관객은 8점 정도를 주었고 왓챠에서는 5점 만점에 3.5점 정도를 주었네요. 국내에서는 14,000명 정도의 관객수를 동원했고 제12회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을 탔습니다. 그 외에 들꽃영화상, 뉴욕 아시아영화제, 뮌헨 국제영화제, 시드니, 후쿠오카, 로테르담, 멜버른, 인도 국제영화제 등등의 후보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제 후보로 오르락내리락 했더라고요. 트리비아를 말씀드리면 제21회 부산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조금 재밌습니다. 원래 장률 감독이랑 박정범, 윤종빈, 양익준 감독이 이 4명이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감독이 배우로 출연하는 영화를 찍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필름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뒤에 뒤풀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 언제 찍을 거냐? 찍을 거면 빨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왜냐면 우리가 스케줄을 빼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농담처럼 시작해서 영화를 찍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산일기의 승철, 용서받지 못한 자의 지훈, 똥파리의 상훈 이 캐릭터가 영화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데 이건 분명히 의도한 거라고 전에 연출했던 그리고 연기를 했던 영화에서 인물의 질감을 끌어오자는 의도가 있었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생소하지 않도록 익숙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수색역을 선택을 했는데 워낙 수색역에 자주 놀러가기도 했고 수색역의 질감과 이 3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예리 같은 경우에 필름시대의 사랑에서 잠깐 출연할 때 만났는데 그때 느낌이 좋았다고 장윤 감독이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고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라는 설정이긴 한데 사투리를 쓰지 않잖아요. 그것도 의도한 거라고. 왜냐면 중학교 때 한국으로 온 설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서울말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 또 새로운 질감 만들어내려는 의도 때문에 연변 사투리를 안 쓰는 걸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춘몽인데 춘몽 이전에는 3인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찍고 나니까 이 3명보다는 예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수색동에서 DMC에서 지하통로로 가면은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을 하나 두고 세상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바뀌는 느낌이 났다고. 그런 것들이 마치 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날씨도 봄이었고 그래서 춘몽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다고.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맨 처음은 아니에요. 1965년에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유현목 감독의 춘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전에 있었고 2004년 제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40년 만에 복원되어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작이 일본의 백일몽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건 거의 포르노 같은 영화였는데 한국에선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기로 한 다음에 2016년 4월 6일에 17회차로 영화를 찍은 다음에 4월 27일 날 크랭크업을 했다고. 춘몽이란 말과 영어 제목이 딱히 어울리는 게 없어가지고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 한국과 중국 사람들 모두 춘몽이란 말의 뉘앙스를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춘몽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뜬 지점이 중간쯤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이름이나 외모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누군지 각인이 된다고. 타이틀이 뜨는 지점도 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관계, 네 사람의 성격들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다음에 춘몽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영화를 살펴보면은 그 춘몽이라고 타이틀이 뜨는 지점에는 그 한예리가 360도 돌잖아. 근데 같이 술을 먹던 이 3명의 남자들이 사라지잖아. 그런 것도 예리와 이 3명의 남자의 관계를 뜻하는 거라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춘몽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나름의 철학적인 이유를 대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흑백 영화를 선택했느냐 물었더니 감독 본인이 수색동은 항상 흑백으로 기억이 된다고, 컬러의 수색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색동의 특정 장소가 뭐 따로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리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물이 실제로 수색역에 위치한 박정범 감독의 작업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물 앞에 고향 주막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영화 때문에 따로 짓게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건물주가 윤종빈이냐 물어봤더니 윤종빈이 상업적으로 제일 성공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돈이 많아서 건물주라고 장난처럼 농담처럼 지었다고 합니다. 일단 나이가 굉장히 장률 감독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장률이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선후배 개념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친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망종이라고 하는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이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때 술자리에서 굉장히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친하다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예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런 다음에 장률 감독의 당시라고 하는 영화를 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양익준이 국수만 하루 종일 처먹냐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본인의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영화를 만약 선택한다면 그 감독한테 누가 끼칠 수도 있다. 원래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틀어놓고 까대는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창동이 삐질까봐 본인의 당시라고 하는 영화를 틀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트리비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성일 평론가랑 인터뷰를 길게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좀 더 찾아보면서 트리비아를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본과 연출의 장률. 작품으로는 11세, 당시, 망종, 중경, 경계, 이리, 두만강, 풍경, 경주, 필름시대사랑, 그리고 이번 작품 춘몽입니다. 이분은 제중동포 출신의 중국의 영화 감독이자 소설가입니다. 거의 최초라고 하네요, 감독으로서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주라고 하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춘몽을 다루기 위해서 망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만강 이후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두만강 이전 작품은 인간으로서 처절한 느낌이 나는, 삶에 있어서 그 고달픔, 고단함, 고통스러운 것들이 영화 속에 잘 묻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영화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 꿈처럼 펼쳐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만한 그런 실험적인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춘몽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경주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사를 좀 읽자면은 일단 62년생이고 네. 예지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돈화라는 한족들이 사는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가 한국태생, 아버지가 제중동포 2세, 그리고 할아버지도 한국태생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그랬는데 아버지가 문화대혁명 때 감옥에서 5년 동안 있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가족들은 도시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누나가 조선말을 했고 자신에게도 조선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네. 내가 조선족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왜냐면 주위엔 다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연변대학교의 중국문학과를 졸업하게 됐고 공부를 해서 연변대학의 중문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 베이징에서 소설을 쓰면서 1986년에 등단을 했답니다. 근데 등단을 했을 때 필명으로 발표를 했고 밝히지 않아서 어떤 소설이 장률의 소설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로 문학은 영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영화도 문학성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보지 않을 정도인데 소설은 보여지는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영화는 모두가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장유력에 있어서 소설은 이혼한 전처고 영화는 지금 새로 결혼한 부인이라고.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농담조에 인터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영화를 하게 된 계기는 친구한테 시나리오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영화를 찍으려면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장률은 난 수정 받기 싫다고. 그런데 감독이 꼬신 거예요. 수정된 시나리오로 통과만 시키고 원래 시나리오로 찍겠다. 근데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줘서 통과가 됐는데 수정된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장률이 자기랑 약속을 어긴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아 이럴 거면은 내가 영화 먼저 찍어버리겠다. 음. 영화 찍는 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감독이 중국에서는 영화 찍으려면 감독증이 있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그 이야기를 지켜서 11세라고 하는 단편을 가지고 해외 여러 영화제에 초청을 받게 되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 그 친구는 정작 영화를 못 찍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를 얘기하자면 촬영 감독한테 이렇게 찍자 저렇게 찍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촬영 감독이 타르코프스키라면 이렇게 찍었을 거다 뭐 이렇게 훈수를 뒀나 봐요. 그러니까 장률은 타르코프스키가 누군지 전혀 몰라갖고 아 유명한 사람 이야기는 걷어치우고 내가 찍자고 한 대로 찍자고. 왜냐면 유명한 감독 이름 붙이면 자기가 불리해진 것 같고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영화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찾아봤더니 아 정말 위대한 감독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노스텔지아를 처음 봤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감독의 영화 중에 망종이나 뭐 다른 작품을 보면은 공간이 미니멀합니다. 심플하고 넓은 벽에 하얀 벽만 있거나 책상만 달랑 있거나 TV만 그냥 있거나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찍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황폐함이 채운다는 느낌이 있다고.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들이 그런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소품을 배치하는 것이고 스태프들은 자꾸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현실과 같게 만들려고. 근데 감독은 계속해서 빼달라 그랬다고.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영화는 삶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럴 거면 영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현실을 모방하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뭐 장유월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네요. 본인의 영화관을 잘 드러내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만강 이전과 이후에 영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영화를 찍을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거운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촬영 시간도 굉장히 짧아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 만약에 다시 중국으로 가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영화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장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감독 소개를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촬영 감독인 조영직 감독. 전작으로는 아스라이, 킹콩을 들다, 파수꾼, 삐에따, 범죄소년, 풍경, 경주, 필름지대 사랑, 춘몽, 꿈의 제인 등등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현재 가장 뜨는 신인으로 취급받는 촬영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원래 이분은 공대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영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연극영화과로 편입을 하게 됐죠. 그 이후 대학원을 졸업할 때 본인이 논문을 썼는데 이때 마침 지도교수로 장률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평소 굉장히 장률 감독의 영화를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을 찍은 다음에 경주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찍게 됐는데 이때 1화가 있습니다. 원래 스크립터가 콘티를 담당해서 그리는데 조영직 촬영 감독이 굉장히 욕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막 그런 것들을 그린 다음에 전작들을 모두 보고 연출 스타일을 파악하면서 감독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랬더니 감독이 그냥 경주 와서 차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산보하듯이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카메라 안 여기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장유열 감독의 작품답게 카메라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장소에서 그냥 카메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뭐 촬영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영화로 탄생이 됐는데 경주에는 신민아가 나오는데 영화 후반부에 신민아의 얼굴을 굉장히 이쁘게 찍자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스테디캠으로 감독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다 잘려나갔다고. 장유열한테 있어서 인물을 미화해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만한 촬영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의 백현진. 네. 이분은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십니다. 어어브 밴드의 출신이기도 하고 화가이자 음악가, 배우, 감독까지 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죠. 어어브 밴드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장선우의 나쁜 영화, 홍상수의 강원도의 힘, 박찬욱의 복수는 나의 것, 류성환의 주먹이 온다, 임상수의 돈의 맛 등등 영화 음악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을 했는데 반치광에서 룸살롱에서 오브리 밴드로, 북촌 방향에선 작곡가로, 경주에선 박교수로, 춘몽에선 사진사로 나옵니다. 이번에 음악도 담당을 했지만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홍상수 영화에선 진영이라고 하는 단역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사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홍대 조숙가로 중퇴했고 최근 경주라고 하는 영화에서 박 교수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 연기를 본 TV 연출자가 드라마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기획사에서 계약 제의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연기가 재밌긴 하지만 연기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단편 2개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 단편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편 부문에 초청을 됐는데 영화제에서는 단편 영화로 불리고 미술계에선 비디오 아트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분은 지금 한국의 올해의 작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굉장히 현대 미술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네. 다재다능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작가인가, 뭐 연기자인가, 감독인가, 음악가인가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뭔가를 업으로 삼고 싶지 않고 오늘은 음악을 하고 내일은 연기를 하고 내일 모레는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편집 감독인 이향민 감독, 전작으로는 위로공단, 필름시대사란, 충몽이 있습니다. 이분은 3작품밖에 하지 않았는데 신예예요. 근데 작품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서 이름 언급해드립니다. 스텝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네.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 역할의 한예리, 전작으로는 파주, 평범한 날들, 코리아, 남쪽으로 튀어, 해무, 극적인 하룻밤, 필름시대사랑,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등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90화 최악의 하루를 통해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건 없을 것 같고 네. 마리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이야기하면서 원피스도 여태까지 나온 걸 다 봤고 신카이 마코토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신카이 마코토가 한국에 왔을 때 게스트로 출연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예리 역할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전에 푸른 강아 흘러라 라고 하는 영화에서 연변의 조선족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풋풋한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건데 예리도 그 캐릭터를 가져온 게 맞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론 익준 역할의 양익준. 이분은 그 철수야 뭐하니, 팡팡 퀴즈쇼, 커플 예선전,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이 단편을 가지고 2005년 미정센 단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탔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라만 본다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 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게 됐죠. 그 이후에 똥파리를 통해서 수많은 수상을 했다고. 네. 그럼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으론 정범 역할의 박전범, 전작으로는 무산일기, 산다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편 사경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연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그 이후에 사경을 헤매다 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 무산일기를 통해서 영화계의 혜성처럼 이분도 등장을 했죠. 네. 박전범 감독의 작품을 본 게 있는지? 무산일기만 봤지. 바가지 머리가 인상적이었지. 그렇죠. 거기서 또 저와 페이스북에 친추가 되어 있는 여배우분이 나오십니다. 피에타에서 나오셨던 그분. 그 영화 보면 좀 재밌는 게 탈북자는 탈북자인데 본인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후반부 결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탈북자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화였지.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동질감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도 같고 가장 재밌는 건 이게 실화라는 거죠. 그리고 박정범 감독의 진짜 친한 친구의 이야기라는 거. 그 이후에 산다라고 하는 작품을 내놨어요. 저는 어떤 작품이 과연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산다라고 하는 작품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더럽기도 하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연출한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산다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뭐 여튼 연기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해줬죠. 그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빈 역할의 윤종빈 감독, 전작으로는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 등이 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감독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소개시켜드리네요. 한 번쯤 다룰 법한데 다룰 일이 없긴 했지. 군도를 다룰 거야, 뭘 다룰 거야. 그렇죠. 이분은 중앙대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고 네. 단편으로 남성의 증명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단편 영화제 희극지왕 부분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탔습니다. 또한 이 작품으로 클레르 몽페랑 영화제 등등 국제 단편성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범죄의 전쟁, 군도 같은 기라성 같은 작품들을 내놨고 차기작으로는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흑금성 사건? 그거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대 초반에 최초로 북한의 핵개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공작원 사건이지. 북측으로 잠입한 남한의 첩보원과 그를 둘러싼 남북의 권력층 간의 첩보전을 그리는 영화. 여튼 배우로는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네 배우는 지금 최근에 영화계에서 비슷한 이미지로 너무 많이 보여줘서 적폐야? 적폐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분들인데 윤종빈마저 유성한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군도 때부터 불안불안해요. 이제 명동 한복판에서 스파이들끼리 주먹 다짐하는 거야? 그리고 사진 찍고 카메라로 그리고 뭐 아트박스 사장 나오고 그런데 더 웃긴 건 이효리가 이 영화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영화가 될까. 최동원 감독 보면은 요즘에 좋은 배우들 많이 쓰는데 영화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도둑들이랄지 그냥 그 스타일 우려먹는 거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지금 심히 불안합니다. 윤종빈 감독 전작 많이 봤을 텐데 뭐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게 좀 인상적이죠. 범죄의 전쟁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감독이 대단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소재가 좋고 배우들 호흡이 좋고 각각 시퀀스마다 설계된 게 좋아서 이게 뜬 거지, 근본적으로 영화 자체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안 들긴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관대하게 혹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약점들이 이후의 작품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드러나는 뭐 이런 거지. 또 유달리 배우들이랑 호흡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스티 보이즈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 최민식, 조진웅 배우를 잘 써먹는 호흡이 있었는데 군도에선 굉장히 많이 어긋나가지고 실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튼 배우가 연기를 잘할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한국 감독적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들 보면은 배우가 중심이잖아. 그치. 영화가 중심이 아니고 서사가 중심이 아니고 연출이 중심이 아니고 배우들 간의 대화나 합이나 액션이나 배우에게 중점을 두고 시퀀스가 짜여지고 그 시퀀스의 연출 자체도 배우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식이잖아. 그래서 윤종빈이 떴던 것 같아. 그건 한국 영화적인 특성에 굉장히 잘 부합하니까. 생각해보면 이 영화들 다 내용에 와닿는 이야기랄지 그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그치.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으면서 후임 갈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윤종빈 자꾸 존나 널널하구만 뭐 이런 이렇게 거라든지 까대는 뭐 그런 거라든지 비스티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가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사랑한다고 씨발려나 이러는 거 그것들 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연기잖아요. 한국 영화스럽지 딱.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연기 장면이 꽤 있죠. 살아있네 이거라든지 하정우의 뭐 특별한 먹방이었다든지 조인트 까이는 최인식이 뭐 그런 장면이랄지 연기들이 인상에 깊네요. 근데 다르게 느껴졌던 게 자기적인 상업영화적 연출이라기보다는 리얼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지. 그래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반복되면은 그것도 익숙해지지. 그리고 영화보다는 확실히 연극에 가까운 영화들인 것 같고 공작에서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배우들끼리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허우대에 좀 서로 자랑하다가 신마다 토막토막 나서 끝나는 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군도 빼고는 나머지 다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1, 2병 때 TV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나왔어요. 보면서 잘 만들었네. 내가 지금 딱 저런데. 뭐 비스티 보이즈도 오빠들이 보고서 공감했다고 하지.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내 친구 중에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 남자 녀석이 있는데 야 그쪽은 어떠냐 하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야 비스티 보이즈 봐. 지금 거기가 딱 내 상황이야. 공사 치고 그러고 있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분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예리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준동. 이분은 그 섬에 가고 싶다, 오아시스, 인어공주, 여행자, 시, 화이, 최근에는 도이아까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입니다. 독특한 거죠. 최근에는 이분이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영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나우필름, 파인하우스 필름 제작사 대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분의 가장 재밌는 점은 우리 신일고의 스승님이었던 이창동 감독님의 친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칸을 가장 많이 가본 제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이분이 제작을 한 게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니 식물 제작사다 이거지. 네, 이분이 영화에 나왔어요. 음. 장유열 감독이 이창동 감독이랑 굉장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장유열 감독의 여러 작품의 제작을 도와줬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이 작품에 나오게 된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인맥 연기지. 네, 인맥 연기. 이분의 개인사를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20대 때 연극 연출을 했답니다. 30대 중반까지 영화를 하고 살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왜냐면은 연극이 사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는 완전히 엔터테인먼트로서 작용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그렇지. 그쵸. 그러다가 연극반의 후배 중에 한 명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 이창동 감독이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조감독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동 제작자도 그럼 나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가 36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재무관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챙기는 일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작관리로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를 처음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영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워낙 이준동 감독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고 그런 속성이 영화와 잘 들어맞았고 원래 회사가 작았는데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서 그냥 일이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 이후에 그냥 10년은 더 일을 했다고. 그러다가 2000년을 딱 맞이했는데 10년만 더 있으면 50대 중반이 되는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회사 일만 하고 있으면 후회를 할 것 같다. 설마 굶어 죽겠냐 이런 마음에 40대 중반에 영화판에 들어오게 됐다고. 당시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영화인을 손꼽을 정도로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그 시에 출연했던 윤정희 배우랑 사석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은 아 정말 인생이 잘 풀린 것 같다 이런 뿌듯한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네요. 제작만 하는데 감독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없다면 거짓말이다고. 근데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책을 한 권 더 읽는 게 좋고 좋은 책보다 술 한잔 마시는 게 더 좋다고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 이야기할 만한 건 칸의 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이창동의 영화가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한 오해라고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돈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동안 영화 제작을 하면서 돈을 잃어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형제인 이창동 감독을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점점 오락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창동 감독의 작품처럼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영화는 드물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창동이 아니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왜 인터뷰에서 하고 앉았냐고 평소에 잘하라고 뭐 이런 식의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제작사를 보면 파인하우스 필름, 나우 필름 이 두 가지 다 대표가 운영을 하는데 왜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도히아 같은 경우에는 파인하우스 필름이 먼저 뜨고 화이 같은 경우에는 나우 필름이 앞에 온다고 영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나 봐요. 뭐 그런 사업상의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두 가지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파인하우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창동 감독이 밀양을 찍으면서 제작사를 차렸고 그때 지은 이름이 파인하우스 필름이고 나우 필름은 이준동 제작자가 만든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자라고 인어공주를 찍을 때 만든 이름인데 이창동이 굉장히 싼티난다고 나우가 뭐냐고 뭐 이렇게 핀잔을 준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 화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죽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라 장르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져서 흥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안 들어가고 섭섭하면 생각이 든다고. 지금은 화이를 헐리우드판으로 다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작사가 미국의 파트너라고 그리고 파네미로를 제작했던 제작사고 감독은 지금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춘몽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깊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